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다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트 2007학년도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도 이 전에 회차들까지는 대략 20문항 정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3회 때부터는 문항수를 조금 줄여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문항수는 총 14문항이 되겠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이제 유기화학도 같이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일반 항만 문제를 풀기로 했던 거니까 14문항을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14문항으로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각 문항에서 뭔가 더 증가를 많이 했을 것 같지만 난이도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론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기조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당면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점검하는 데 꽤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20문항이 아니라 15문항, 14문항 정도로 줄어 있다 보니까 시간은 6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점검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0.1몰 농도의 암모니아 수행에서의 평형 반응식과 염기리 상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응식도 같이 주어져 있고 염기리 상수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네요. 1번에서는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의 짝산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짝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H 플러스 하나 차이 나는 관계를 짝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니까 암모니아보다도 H 플러스 하나가 더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짝산이다 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 되어주겠죠. 2번에서는 OH-는 암모니아보다도 센 염기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위에 있는 반응식에서도 우리가 쉽게 구별이 가능한 건데 수업 시간에 좀 당부를 드렸지만 정반의 지금 평형상수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평형상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반이 진행될 때 반응물들이 바로 생성물들보다는 약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염기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는 암모니아가 약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물과 반응을 해줘서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는 각각의 바로 짝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은 센 산과 바로 센 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산이 세기 혹은 염기 세기 등을 비교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약약 센센 혹은 센센 약약 이런 식으로 약한 건 약한 것끼리 반응해서 결과적으로는 센 것이 된다 라고 해둘 수가 있겠고 그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누가 더 세겠니 라고 쓰는 OH-가 암모니아보다는 더 센 염기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OH-는 그냥 강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센 거야 라고 해두셔도 괜찮아요. 3번에서는 H2는 브랜세드 롤이 산으로 작용한 거니? 라고 했을 때 앞서서 본 바대로 산으로 작용해줘서 H 플러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4번에서는 암모니아의 농도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평형상수를 가지고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죠. 정반의 평형상수가 대단히 작아요.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많이 작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정반이 잘 진행되지 못하단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암모니아의 농도는 거의 평형 상태에서 0.1몰 농도, 초기 농도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겠지만 암모늄의 농도는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굳이 예를 들어서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루트를 씌워줘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고 초기 농도 0.1몰 농도 곱하기 평형상수 값이 염계리 상수 10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값은 월등히 작은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농도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보다 크다라고 했던 말도 맞는 말은 되겠죠. 이 용액을 묽게 하면 암모니아 이온화도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온화도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초기 농도분의 해리가 된 농도에 비해요. 지금같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던 거니까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면 되겠고 해리가 된 농도라고 하는 건 물을 해리시켜서 발생하게 되는 암모늄 이온의 농도로 얘기해주면 될 건데 초기 농도를 묽게 해주면 즉 묽게 한다는 건 초기 농도를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이온화도 알파 값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기본적인 정의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산염기 평형에 대한 문제였네요. 1번 문제가 항상 원자구조 주기성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O2가 물에 녹아 이루어지는 화학평형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CO2는 대기상에서 있지만 물과 만나게 되면 물에 섞이게 된다는 거죠. 헨리 법칙을 통해서 섞여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탄산으로 바뀌어지는 걸 반응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탄산은 다음과 같이 수익돼서 산해리 반응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거쳐서 바로 두 번에 거쳐진 산해리 반응이 진행되어서 다시 탄산이온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위평형 반응식에서 있는 분자와 이온들의 화학결합과 구조를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제도 산염기 문제였다 보니까 이번에는 2차 산해리에 관련된, 즉 다시 얘기해서 이가 산해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나 했는데 반응 자체에 대한 걸 가지고 물어보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바로 화학 결합과 구조, 즉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분자 구조를 묻는 데 있어서는 이 원자 분자인 건 맞지만 혹은 3원자 분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H2CO3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원자 분자가 돼주면 그냥 분자 구조, 즉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루이스 구조하고 VSEPR 혹은 VBT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말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부터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VBT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H3O+라고 할 수 있는 옥수님 이온에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결합각이 109.5도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어요. 109.5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면체에서의 결합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입체수가 합은 4가 되는 거는 상관없지만 롬표는 없을 때가 되겠죠. 기본 결합각.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H3O+라고 할 수 있는 옥수님 이온은 주변에 수소가 3개가 있고 그리고 결합에 참여가 되고 남은 전자들을 가지고 봤을 때 롬표가 하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 계산의 방식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6개가 있는 산소는 결합의 전자를 1개씩 3번에 갖다 쓰는 거죠. 수소가 3개 주변에 와서 결합을 했으니까. 남은 전자가 3개 남을 것 같지만 양이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자 하나 더 잃어버린 거죠. 전자 하나 더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를 더 빼주고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주면 그 우리는 롬표 수가 한 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3 플러스 1이 돼주는 형태의 바로 삼각뿔에 해당되는 혹은 삼각 피라미드의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덕분에 결합각은 우리가 109.5도가 아니라 각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 각도에서 롬표가 한 쌍 있는 것만큼 각도가 작구나라고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서는 HCO3- 루이스 구조를 그려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주고 탄소의 롬표가 한 쌍 있는 형태로 그려주는 게 맞을 거냐라고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그려주게 되는 형태보다 더 안정한 루이스 구조의 형태가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나타내주게 되면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죠. 왜냐면 지금 형태대로 생각해주면 기본적으로 형식 전환만 보더라도 수소는 제로고요. 산소도 제로예요. 탄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합의 전자가 지금 3쌍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롬표가 또 한 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짜리인데 지금 자신의 전자 3개, 4개, 5개까지 되는 거니까 전자 하나를 더 얻은 셈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거기다가 산소들은 각각 단일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롬표들이 3쌍씩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형식 전화가 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 1은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그려줬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억지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는 아예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그려줘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롬표를 좀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롬표들을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롬표를 하나는 없애버리고요. 최소 한쪽은 이중결합으로 바꿔줘야지만 가능한 루이스 구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3번에서는 H2CO3에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길이는 모두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두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OH라고 하게 되는 형태로서 단일 결합으로 결합이 된 형태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중결합으로 결합된 형태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산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은 모두 다 동일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CO2에서 탄소는 sp 혼성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에 참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선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선형 구조에서의 혼성 오비탈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sp 혼성이 돼주겠고 그 sp 혼성이 바로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 p 오비탈은 2개가 서로 각각 직교 교차된 형태로서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5번에서는 CO3-2-의 실제 구조는 단일 결합 2개와 이중 결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구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실제 구조라고 했을 때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싶겠지만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한테 실제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공명 구조를 우리가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명 구조를 합쳐줘서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 사이들은 전부 다 바로 단일 결합으로 일단 골고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 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한 쌍의 파이 결합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된다라고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5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이어서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은 표는 몇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소듐도 보이고 산소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가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 주어진 정보로서는 1차 이온에너지, 2차 이온에너지, 그리고 전자차도 원자 반지름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 소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라고 했던 원소는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온에너지가 일단은 더 커요. 크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후보군으로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리튬도 가능하죠. 같은 족 위에 있으면 이온에너지가 더 크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같은 주기에 오른쪽에 있는 원자 번호가 더 큰 마그네슘 같은 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온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후보군은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2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소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급격한 증가를 보이죠. 굉장히 많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 봤더니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증가폭이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말은 최소한은 2차 에너지가 급격한 증가를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1족인 걸 얘기하는 거지 2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마그네슘은 안 되겠구나. 그럼 가는 확실하게 리튬이라고 못을 박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원자 반지름인 거죠. 원자 반지름이 소듐보다도 더 작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 가에는 리튬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를 기준으로 나머지 나달의 비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나달의 비교를 해줄 건데 1차 이온에너지를 가서 봤더니 나에서의 원소는 1681로 주어져 있고 산소보다는 분명히 더 크다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산소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2족에 있는 산소고 16족이잖아요. 그런데 15족에 있는 질소도 일단은 클 수가 있죠. 예외적으로 이건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플로린이 올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산소보다는 플로린이 더 큰 거니까요. 이번에는 둘 중에 누가 될 거니? 라고 했을 때 2차 이온 에너지를 가서 비교해서 봤더니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산소하고 질소라고 만약에 가정해 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차 이온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전자 배치 기준에서 따져보자라고 하면 산소는 질소의 전자 배치가 된 것이고 만약에 질소로 봤다라고 한다면 질소는 전자가 떨어져서 탄소의 전자 배치로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전자를 떼는 게 더 어렵겠니?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질소 전자를 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합리적으로.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부분은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그럼 똑같이 산소는 질소의 전자 배치해서 전자를 뗄 건데 만약에 나가 플로린이라고 따져보게 되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플로린에서는 전자 하나를 제거해주고 나면 그 전자 배치는 바로 산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겠죠. 산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전자 배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예외적으로 누가 더 이온에너지가 크겠니라고 했을 때는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3389로서 더 큰 산소 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좀 구별은 좀 어려운 셈이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게 하나 등장을 하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전자차도예요. 전자차도가 월등히 더 크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차도가 거의 0에 가깝죠. 전자를 얻어서 안전해지기가 어려워요. 홀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질소는 안 되겠구나. 따라서 명확하게 바로 나는 플로린이 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줄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플로린이 아니라 염소 같은 경우는 안 되겠냐. 염소도 안 된다고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정보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클로린은 안 되는 거잖아요. 플로린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염소는 안 되겠고 우리가 플로린만 가능하겠다.
자, 마지막 다 해당되는 건 바로 나가 우리가 플로린이라는 걸 찾아줬기 때문에 그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높은 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더 높은 다예요. 그럼 다는 최소한 플로린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18쪽이 돼주겠고 18쪽에는 잘 알고 있지만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죠. 이 둘 모두가 다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도 비교가 가능할까? 이거 좀 어렵죠. 왜냐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어느 쪽이 됐든지 어차피 바로 플로린을 가지고 봤으니 이제는 우리는 산소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겠고, 만약에 헬륨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수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네온을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네온 전자 하나 떨어진 바로 플로린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수소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혹은 플로린 가지고 얘기하느냐, 어쨌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비교는 좀 어렵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이 작아도 너무 많이 작아요. 너무 많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라고 하면, 그러면 같은 주기 정도로서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 있는 플로린과 네온, 바로 옆에 있는 네온이 돼주면, 그러면 사실 원자 반지름이 작아도 약간 작은 정도인 거지 급격하게 작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륨은 안 되겠고 네온이라고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나 다를 찾게 되면 리튬, 플로린, 네온 정도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런 조합으로 있는 건 바로 1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온이 아니라 헬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사이즈가 워낙 작은 거니까 우리가 사이즈가 비슷할 수 있는 네온은 안 되는 거고요. 헬륨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4번 이어서 또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일산화질소, 산소 분자, 그리고 알곤 분자가 서로 다른 용기에 저장하였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콕 1, 2로 연결되어 있는 용기가 있는데 두 개의 콕을 모두 열면 일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반응하여 NO2가 되며 알곤은 반응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식도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양적 관계를 쓰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알곤의 초기 압력이 P기압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반응 후에 기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이라고 되어 있고, 전형적인 기체 상태론에 관련된 양적 관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반응 후에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로 행동을 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운동론적인 측면의 질문들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하면서 입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기체 상태론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양적 관계로 물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써봐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콕을 열어주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건으로서 콕을 열어주게 되면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토탈의 공간의 부피가 달라지게 돼요. 그 부피가 얼마로 달라지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 토탈 부피는 우리가 바로 5리터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2리터에 0.5기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0.5기압, 2분의 1기압에 2리터였던 게 5리터로 부피가 늘면 반응 전에 일단은 부피가 늘었으니까 압력은 그만큼의 반비례해서 압력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해당되는 우리가 압력을 좀 정리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 전에는 before, 반응 전에는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 어땠어? 라고 하면 우리가 2분의 1기압으로 있었던 건데 그 2분의 1기압에서 부피가 바로 2리터에서 5리터로 2분의 5배로 증가했으니까 압력은 반비례로 5분의 2배만큼 감소가 되겠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산소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산소의 압력은 2기압으로 있었어요. 근데 2기압으로 있었지만 부피가 1리터에서 5리터로 5배가 늘었으니까 압력도 5배가 줄어들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NO2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알곤에 대한 부분은 문제에서 이미 제시를 해줬지만 알곤은 비활성 기체가 되다 보니까 반응은 하진 않죠. 그리고 초기 압력이 P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그게 2리터로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된 비율만큼 압력은 감소가 되겠구나라고 해주면 그만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부터 반응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는 토탈의 부피가 5리터인 공간이고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기체의 상태론에서 남게 되는 변수는 몰수하고 압력인데 몰수는 압력이 그대로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압력을 써준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대로 양적 관계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일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이 5분의 1기압으로 있었고 산소 분자는 5분의 2기압으로 있었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개수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그 작은 값이 한계 반응물이 될 건데 이미 그걸 문제에서도 제시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일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반응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말이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했었지만 이런 말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즉 반응해서 우리가 일산화질소는 완전히 반응해서라는 말을 빼더라도 그냥 두 콕을 모두 열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반응 화살표는 한쪽 방향으로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완전히 다 소진될 때까지 반응 진행돼 주겠고 앞서처럼 우리가 개수로 나눠준 값이 작은 쪽이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일산화질소는 5분의 1기압으로 했던 그 압력이 한계 반응물로서 전부 다 반응 사라지게 되겠고 그럼 반응 후에는 얼마가 남겠니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계 반응물인 거니까 남는 게 없겠죠. 남는 건 없어요. 대신 개수비대로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두 개씩 줄 때마다 산소 분자는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씩 줄어든다. 즉 5분의 2기압에 대해서 절반인 거니까 10분의 1기압, 0.1기압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5분의 2기압인 0.4기압으로부터 0.1기압이 줄었으니까 남는 건 0.3기압. 그리고 생성되는 것은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거니까 NO2는 얼마나 생성됐겠어요? 말 그대로 일산화질소가 줄어들었던 양만큼 고스란히 늘어나게 되겠죠. 개수비가 2대2로 같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로 늘어난 양은 0.2기압이 생성돼서 반응이 완결됐겠구나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곤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5분의 2기압 그대로 있겠죠. 얘는 반응하는 게 아닌 거니까 5분의 2p기압 그대로 있고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질문을 줬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몰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고요. 실은 설명하면서 썼으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린 것 뿐인 거지 압력으로 풀어주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켜서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선택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압반사는 그 압력 P기압이 0.5기압일 때 전체 압력은 0.8기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0.5기압이다 라고 한 거니까 절반을 얘기한 거잖아요. 5분의 2기압은 0.4기압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얼마가 될 거니? 라고 했을 때는 각각 다 더해서 작성해주면 그만이겠죠. 남게 되는 산소 기체가 0.3기압이었고요.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질소가 바로 0.2기압이었고 0.5기압이라고 P기압을 줬다라고 한다면 절반인 거니까 0.4의 절반, 따라서 0.2기압이 되는 거라서 0.7기압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0.8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P기압이 0.5기압일 때 NO2는 0.2기압이다.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니은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번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쓰고 있죠. NO2의 분압은 알곤의 초기 압력과는 무관하더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니은번과 디귿번은 같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수로 문제를 풀면 다시 몰분율도 고민해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체는 항상 압력으로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두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이어서 바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300켈빈 1기압에서 어떤 반응에 대한 반응식과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 엔트로피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물론 A, B, C, D가 어떤 화학종인지들은 알려준 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10kJ 그리고 델타 S노트 반응 엔트로피 변화는 100줄 퍼 켈빈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문제에서 온도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은 우리가 어떤 것들 정도는 먼저 따져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델타 G노트 정도는 먼저 따져볼 수도 있겠죠. 델타 G노트는 마이너스 10kJ 정도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온도가 300켈빈 그리고 곱하기 델타 S노트는 같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킬로줄 단위를 맞춰주려고 하면 0.1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0.1 킬로줄로 바꿔주면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럼 델타 G노트 값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30이 더해지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0kJ이 돼주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주어진 온도에서는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40kJ만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서 이 개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비팽창 최대일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들은 바로 아래쪽에 선택지 있으니까 읽어보고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물론 문제에서 조건에서는 다음 반응 과정에서 부피의 변화는 없다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이를테면 전부 다 기체 상위이면 A, B가 줄 때마다 CD가 는다라고 하더라도 입자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압반사는 자발적인 반응이 맞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델타 G노트를 계산하면서 겹번을 맞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1몰씩 반응시켜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바로 1의 최대량은 하고 물어봤었던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니은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데타지 너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데타지 너트의 의미가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비팽창 최대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Wmax로부터 쓸 수가 있게 되겠고 따라서 그 값은 40kJ이 맞겠죠. 왜냐면 특히나 바로 이 1몰씩 반응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반응식에서 우리는 개수가 곧 몰수거든요. 그렇죠? 개수가 곧 몰수기 때문에 그냥 몰수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도 맞다. 뒤집어서 A와 B 양을 각각 2배로 늘려가지고 반응시켜도 엔트로피 변화량은 같다? 이 말은 말이 안 맞겠죠. 양을 2배로 증가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떤 걸 뜻하게 되겠어요? 양이 2배로 는다? 크기 성질이에요. 우리가 크기 성질에 해당되는 건 각종 에너지들이 다 크기 성질에 의존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도 우리가 2배로 늘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업번, 니은번,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네요. 열화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들로서 우리가 Wmax까지 연결하는 내용들이 같이 출제가 되고 개수가 몰수라고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기를 당부드리는 형태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두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6번 문제로 문제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두 온도에서 측정한 A가 B로 바뀌는 평형 반응에 대해서 단위 단계 반응의 정반 속도와 평형상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 T켈빈이 바로 200켈빈과 400켈빈 두 가지 온도로 주어져 있고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속도상수 일단 무조건 증가를 하겠죠. 정반 속도상수가 1에서 2.72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평형상수는 2.7에서 1로 반대로 감소가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차상수는 R값은 8.31로 주어져 있고 Ln 2.72에 해당되는 값은 계산해주면 1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실은 평형 반응은 다 단일 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평형 반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형 반응은 우리가 단일 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곧 우리가 바로 차수로 쓰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정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를 보게 되면 시간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1차인 것도 금세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 단위도 당연히 시간의 마이너스 1제곱이 주어져야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정반응 속도 상수를 보통 우리가 K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KF이고 그 KF가 온도가 200켈빈, 400켈빈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평형상수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반응의 속도상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반응 속도상수를 누구로 옆반응의 속도상수로 나눠준 리버스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가 2.72가 나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역반응에 대한 속도상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야 될까? 나눠준 그 결과가 2.7이에요. 2.72하고 이제 평형상수하고 역반응 속도상수 자리만 바꿔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역반응의 속도상수는 2.7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상수가 2.7인데 평형상수가 1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역반응 속도상수는 얼마? 그쵸? 2.7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냥 나눠주면 1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계산이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변화폭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온도 증가에 따라서 속도상수는 정반응이 2.72배만큼 증가를 했지만 옆반응 속도상수에 대한 건 2.72배 증가 아니라 2.72배 제곱배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도 온도 증가에 따라서 더 많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증가될 때 온도 증가에 따라서 옆반 속도 상수가 더 많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온도 증가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이 감소가 되고 있는 따라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는 계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젠 선택지 보고 문제 같이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정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니? 라고 했는데 온도 증가시켰을 때 우리가 평형상수가 감소됐으니까 그로부터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금방 알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니은맛은 400켈빈에서 역반응의 속도상수는 이미 구해줬었죠. 2.72분의 1이다라고 했던 것은 400켈빈일 때가 아니었죠. 400켈빈일 때가 아니라 200켈빈일 때가 우리한테는 바로 2.72분의 1이었었고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옆반응에 바로 활성에너지 값을 구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앞서도 봤던 것처럼 바로 옆반응의 속도 상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옆반응의 활성에너지를 바로 구해서 써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ln 옆반응 속도 상수의 증가 비율이라고 하게 되는 걸 쓰면 될 건데 2.72의 제곱배만큼 증가를 한 거죠.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면 온도 낮을 때 옆반응 속도 상수분의 온도 높을 때 속도 상수를 써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 증가 비율이 제곱배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도 금방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 비율만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여기다가 곱하기 바로 R값 곱하기 바로 온도 통분해서 넘겨준 값이에요. 200과 400이었기 때문에 바로 400을 그대로 통분해서 넘겨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요각 계산만 해주면 그만인 건데 ln 2.72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제곱으로 있었던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으로 빼주게 되면 2로 곱하기 2배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 결과는 바로 800R입니다. 800R이면 9.97은 나올 수가 없겠죠. R값이 8.3 정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굳이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 대략은 약 6.63 요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디귿번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계산 과정을 많이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바로 숫자들을 써드린 건데 그 내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유도하셔가지고 답을 추론해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6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7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NO2CL이 NO2와 CL2로 분해가 되는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단계 1에서는 NO2CL이 NO2와 CL 라디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바로 CL 라디칼을 그냥 바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성 원자 상태라고 하는 건 호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NO2CL과 다시 한번 반응을 해서 그 결과로 NO2가 되고 CL2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느린 단계라고 제시해줬으니까 그 느린 단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속도 결정 단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결국은 이 전체 반응에 대한 바로 반응 차수를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덕분에 전체 반응 속도식을 먼저 속도 법칙대로 써보자라고 한다면 속도 상수 K 곱하기 반응물이 돼주는 NO2CL에 대해서 우리는 M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M차를 찾아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속도 결정 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체 반응 속도랑 같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전체 반응 속도는 첫 번째 단계 속도 상수 K1 곱하기 반응물이었었던 NO2CL에 우리가 바로 1차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문제에서도 우리가 금방 찾아줄 수 있는 건데 전체 반응이 보이진 않지만 CL 라디칼은 생성됐다가 그 다음 과정에서 반응물로서 소구가 돼주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체를 하나 찾아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각각에 먼저 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로 전체 반응도 보여지지 않는 촉매라고 하는 것도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촉매는 눈에 보이진 않죠. 이 정도까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아래쪽에 이제 선택지로 가서 보게 되면 기업번서는 속도 상수는 K1과 K2의 곱으로 쓰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위에서 속도 일정 단계를 가지고 찾아봤지만 그건 말이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업번은 틀렸다. K2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니은번서는 전체 반응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간에 생성됐다가 사라지게 되는 바로 CL 라디칼이 반응 중간체다라고 하는 것. 디귿번서는 전체 반응은 NO2CL에 대해서 2차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부분도 속도 일정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1차 반응이다라고 했던 것이 되므로 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는 2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워낙 간단했던 문제죠. 7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8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35도씨의 클로로포름과 아세톤 혼합 용해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에 따른 X축이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로 주어져 있는 거네요.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점선은 혼합 용액이 이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선으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상용을 가정했을 때 바로 각 성분의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선을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읽어갈 때 다음치 용액의 증기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읽어갈 건지를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어디부터 읽어주는 거니? 라고 하는 건 각각의 몰 분율이 0과 1일 때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을 X축에 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클자까지만 써도록 할게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아세톤에 해당되는 몰 분율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세톤의 몰 분율은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일 때, 0이라는 얘기는 다시 해서 아세톤만 있다는 얘기가 되주겠고,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1이다라고 한다는 건 아세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용액일 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해당되는 정보가 왜 중요했던 거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1이라고 했던 정보로부터는 클로로포름의 순수한 증기압을 읽어줄 수가 있죠. 우리한테 이미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바대로 온도가 35도씨일 때라고 하는 그 주어진 온도에서의 각각의 물질의 순수한 증기압을 따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게 되면 클로로포름의 순수한 증기압은 273토르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아세톤의 몰 분율이 1.0인, 즉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일 때를 가지고 읽어주게 되는 347토르다라고 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아세톤의 순수한 증기압이 돼주겠죠. 이 사실은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수한 증기압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아세톤 쪽이었어요. 아세톤 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인력을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력을 비교해 줬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가 있겠죠. 바로 클로로포름과 우리가 아세톤을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 누가 더 인력이 크겠니라고 하면 인력이 더 큰 건 클로로포름이 더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각각의 순수한 물질일 때에 대한 정보들도 해당되는 용액의 증기압 그래프로부터 읽어내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실선의 그래프가 돼주겠죠. 이 실선의 그래프가 보여지는 부분, 즉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적어도 분명히 우리가 순수하게 이상용액일 때 바로 증기압과 비교를 해주게 됐을 때 이상용액의 증기압보다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러면 실제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 자체가 그만큼 어떤 의미가 되겠니라고 하면 따라서 그만큼 증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이 돼주면 이상용액보다도 증발이 안 된다가 돼주는 거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말과 같겠니라고 하면 혼합되면서 인력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혼합 후 인력이 증가했다. 즉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혼합 전후로 비교를 해주게 된다면 전보다는 우리가 후가 인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은 혼합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바로 에너지 변화, 즉 용의 엔탈피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용의 엔탈피가 0보다 작은 발열 과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점선으로 또 한 가지 좌표점을 읽어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어떻게 묻고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선택지를 가서 보니까 기업번에서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은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과 서로 비교로 물어봤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에서 언급을 순수한 증기압을 가지고 같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클로로포름이 더 큰 거니까 아세톤 사이의 분자간 인력보다도 누구에 대한 인력이 클로로포름 사이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인력보다도 크다라고 했으므로 이 말은 틀린 거죠.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기업번은 틀렸고 니은번선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은 즉 혼합이 됐을 때의 인력은 아세톤 분자 사이의 인력이나 클로로포름 분자 사이의 인력과 비교, 즉 인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혼합 전과 후를 가지고 비교한 거죠. 혼합 후에 대한 인력, 그리고 혼합 전에 해당되는 인력. 그러면 혼합 후가 혼합 전보다 인력이 증가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앞서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었지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번서는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0.6인 용액과 평을 이루고 있는 증기에서의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래프를 읽어주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몰 분율이 0.6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각각의 바로 실선의 그래프로부터 읽어내게 된 정보를 가지고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클로로포름의 바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클로로포름의 바로 증기 압력은 읽어주게 되면 140톨이었었죠. 마찬가지지만 그때 우리가 아세톤에 해당되는 증기압을 읽어주게 되면 아세톤에 해당되는 증기압은 바로 90톨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증기상에서 혼합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증기상에서의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같이 작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증기상에서 우리가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탈에 대한 압력은 얼마? 90과 140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40 더하기 90이 돼주는 230분의 140이다 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23분의 9라고 주어져 있던 거니까 틀린 거죠. 23분의 14라고 고쳐져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참고로 곡선의 그래프는 막상 계산은 없고요. 지금 디귿번도 계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계산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내고 작성만 해주면 답을 얻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문제의 답은 2번이었었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9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그림은 한 자리 리간드 ABC가 주어져 있고요. 금속 M으로 구성된 팔면체 배유화물 A5B, MA4C2, MA3B3 그리고 MA2B2C2의 기하 구조를 각각 하나씩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표는 각 배유화물이 가질 수 있는 기하 이성지체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박스에 들어있었던 MA5B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기하 정체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종류의 리간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방향으로 있든지 간에 서로 구별될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방향만 이렇게 돌려만 주면 다 똑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 기하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출제자는 그냥 그 구조 자체 하나를 하나의 그냥 기하 정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시로 써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그 다음 거는 다시 한번 제시해서 보여준 거예요. 즉 MA4C2라고 했을 때 기하 이성체 개수가 2개라고 제시해 준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개수가 되겠니라고 하면 C 길이가 위에서의 그림처럼 어떻게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즉 이런 걸 우리가 시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MA4C2는 다음과 같이 시스 형태로도 가능하겠고 또 어떤 형태로도 가능해요. 그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게 되는 트랜스 형태도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2개다라고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A3, B3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도 시스 트랜스라고 얘기할 거니? 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A 길이가 어때요? A 길이가 마치 하나의 삼각형의 면을 이루듯이 바로 배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B 길이도 마치 하나의 삼각형의 면을 이루듯이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둘 길이가 서로 면과 면이 서로 마주보듯이 배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배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런 배열을 우리는 면상 배열이라고 해서 페이셜이라고 불러주죠. 그럼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만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다 90도 각도 방향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틀어가지고 반대쪽 방향에 180도로 가 있으면 그런 구조를 우리는 바로 메리디오날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트랜스하고는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바로 페이셜과 메리디오날 두 가지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에 해당되는 값은 2개라고 해주면 되겠고 A2, B2, C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하고 B하고 C 각각들을 일단은 먼저 모두가 다 트랜스 위치에 있다라고 놓고 시작을 해주면 좀 편해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 스위치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그 형태보다는 각각의 A끼리도 트랜스로 B끼리도 트랜스이고 C끼리도 트랜스로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바로 각자들이 다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 한 가지, 아니면 A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한 가지, 아니면 B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한 가지, 그리고 C만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또 한 가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준 것처럼 모두가 서로가 각자가 우리가 모두 C 스위치 있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개수는 기하성체 개수가 5개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 덧붙여서 하나를 더 같이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텐데 바로 광학이성질체가 됩니다. 광학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있겠니? 라고 하는 게 광학이성질체는 분자내 대칭면이 없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로 트랜스 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광학이성질체는 아예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이셜이 됐건 메리디오널이 됐건 사실은 분자내 대칭면이 다 가능한데 특히나 메리디오널과 같이 우리가 분자내 대칭면에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주면, 즉 트랜스 위치로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칭면이 존재하므로 광학이성질체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힌트가 돼주면 모두가 트랜스라든지 우리가 A만 트랜스라든지 B만 트랜스라든지 C만 트랜스인 경우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C 스위치에 있게 되면 광학이성체는 가능한 거죠. 그에 해당되는, 즉 모두가 C 스위치에 있는 형태의 구조로부터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으로서의 한 쌍에 우리가 바로 광학이성체가 존재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로 따져줬을 때는 입체이성체 개수가 6개가 되겠고요. 지금처럼 기하성체 개수는 5개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가와나에 들어가게 될 올바른 개수라고 한다면 2개, 5개가 되는 거니까요.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9번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를 좀 암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나 요 세 가지 문제에 출제가 돼 있었던 요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본적인 개수 세는 방법들을 암기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림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도록 그림은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마 풀이에도 그런 형태로는 잘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들 몇 가지가 있는지를 꼭 암기를 해두시고 거기서부터 두 자리 일관대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형태들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한 풀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9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금속 척이온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2이고 금속의 디옵탈의 전자수는 6개이고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먼저 일단은 금속의 종류는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산화 상태가 플러스 2이고요. 그리고 척화물을 구성했을 때 금속의 디옵탈의 전자수가 6개라는 사실은 우리가 디옵탈의 전자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다는 거죠. 6개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족번호, 그 해당되는 전해금속의 족번호에서 어떤 걸 빼주자라고 했던 거냐면 산화 상태, 산화수를 빼주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6개라고 했던 거니까 최소한은 적어도 우리가 8족 금속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8족 금속의 대표적인 것은 누가 되겠니라고 하면 바로 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연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르비딤 정도를 생각해 둘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밑에까지는 질문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자기성의 착화물이다라고 했던 것이므로 여기에 그럼 결합을 하게 되는 우리가 팔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는 상황에서다라고 했을 때는 반자기성을 이루게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로 강장 리간드가 와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강한장 리간드, 강장 리간드라고 한다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강장 리간드들은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제는 꼭 정해진 것들이 좀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일산화탄소 아니면 사이아나이드 정도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내려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암모니아 정도 외에는 사실 강장 리간드로 제시가 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산화 상태가 플러스 2이면서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철 원자가 결합이 된 건 2번 아니면 3번 가운데 찾아주는 거니까 답은 2번밖에 없겠죠. CN-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10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나머지들을 다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석연과 실리카 유리는 SiO2의 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3차원의 SiO, Si 골격을 가지는 석연과 실리카 유리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종이에다가 그려줬는데 어떻게 3D를 그리지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3D로 보여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D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말은 단면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막상은 앞뒤 말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단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2차원적으로 그려준 거잖아요. 아예 2차원적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3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는데 규소는 잘 알고 있는 대로 14족이에요. 14족인 거니까 이 그림에서 기준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산소가 규소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까만 콩이 지금 규소잖아요. 그러면 규소는 팔이 4개로 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3개로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이면 위쪽이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든 어쨌든 하나가 더 연결이 돼서 산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봐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 다음엔 밑에는 그래프는 액체 상태의 용융 실리카가 냉각되면서 석영이나 실리카 유리를 형성할 때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리가 되는 것과 석영이 되는 것의 큰 차이점은 지금처럼 규칙적인 배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 둘의 다른 결과를 이뤄내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아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빠른 냉각과 느린 냉각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냉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천천히 냉각을 시켜줘야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규칙적인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유리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느린 냉각, 천천히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석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냉각을 통해서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B점 이후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죠. 온도가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냉각되다가 바로 B점 이후부터는 완전히 유리 상태, 고체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A하고 B 과정 사이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유리하고 액체 상태로서의 실리카가 같이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유리로 점차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A점에서 C점으로 가면서가 느리게 냉각되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어진 온도, 일정 온도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부에서는 석영의 각 규소 원자는 3개의 산소 원자와 결합을 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이 제가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규소라고 했던 것은 어쨌든 바로 14족이잖아요. 14족이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그 산소들이 우리가 바로 모두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단일 결합으로 연결한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단지 3개로만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고 말 일은 아닌 거잖아요. 결합은 우리가 14족은 원자과 전자 4개이기 때문에 4개로 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3개가 아니라 4개의 산소하고 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 틀린 거고요.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덕분에 과냉각된 액체 상태, 앞서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공존되는데 거의 액체 상태로서 공존되면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니은번은 맞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과냉각된 액체 상태로서 급격하게 상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 ACD를 통해서는 우리가 바로 석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규칙적인 별이 만들어진 것도 읽어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규칙적인 별은 느린 냉각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해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11번의 답은 그래서 6번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일한 모양과 같은 크기의 구리 전극 A에서 D를 사용하여 만든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말로부터 우리가 일단은 먼저 그림과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기분해라고 하는 건 외부 전원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전원 장치만 보더라도 우리는 전기분해가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A하고 B는 CD하고 각각 담겨 있는데 부피가 CD보다는 AB가 더 많이 잠겨 있다라고 말로 써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왜 써졌는지,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ABCD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판단해 줄 내용들은 전극의 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는 극인 거잖아요. 전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나오게 되는 그 전자를 우리가 억지로 A에서는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는 거니까, 억지로 변화가 생기는 건 환원이 일어나게 되겠죠. 환원하기 싫어도 억지로 환원될 수밖에 없겠고, 환원된다라고 했던 그 사실은 우리가 수익상에 있었던 구리가 양이온이 있을 텐데, 그 구리가 양이온이 A정 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리로 우리가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질량의 증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정극에 해당되는 질량은 증가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곡물 안에 있었던 구리가 양이온에 해당되는 농도는 환원되면서 농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농도가 작아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D정극에 우리가 도선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D정극에 연결되어 있던 바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빨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D정극 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는 건 쉽잖아요. 우리가 정극에 구리정극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 라고 하는 거니까, 구리정극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산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러면 수익상에 바로 구리가 양이온으로 산화가 되면서 바뀌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구리가 양이온의 농도가 처음에 있었던 0.2몰 농도보다는 더 증가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전자를 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전극의 질량은 우리가 그러면 감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중간에 BC가 도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둘에 대한 부분은 양쪽이 농도가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요. 그리고 똑같이 구리가 양이온과 바로 구리로 구성이 되는 전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둘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농도차 전지로 연결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농도차 전지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겠니? 라고 하는 건
바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전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는 계속 산화가 일어나줘서 농도가 높아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산화가 일어나게 되겠고, 산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덕분에 구리가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서 낮아진 구리가 양의 농도를 높여주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덕분에 그 결과로 전자가 이동돼서 나가게 되겠고, 빨려 들어가게 됐던 이유도 구리가 양이온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그 구리가 양이온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바로 구리가 양이온이 환원되기 위해서, 환원돼져서 우리가 구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환원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덕분에 높았던 농도들이 다시 감소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라고 하면 농도가 높았던 녀석은 환원이 일어나게 되겠고, 농도가 낮았던 녀석들은 산화가 일어나는 농도차 전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결과랑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B전극은 질량이 감소가 되겠고요.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C전극은 질량이 증가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피가 좀 다르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반응하게 되는 면적에 좀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피가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부피는 바로 왼쪽의 전극 쪽이 오른쪽의 전극보다도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부피는 왼쪽이 더 큰 거잖아요.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 부피가 작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로 봤을 때는 반응하게 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반응 면적이 우리가 바로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은 좀 작은 거죠. 그 말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아닐 거고요. 반응하게 되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면적이 더 큰 쪽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반응하는 면적이 작은 쪽에서는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반응에서 변화가 되는 양 자체가 작을 테니까요. 그죠? 자,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비교로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들은 어떤 게 나오는지, 일정 시간 동안 전기분해가 일어나도록 했을 때 예날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의 질량은 증가를 하고, 왜냐면 A는 우리가 바로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환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D전극에서는 도선 연결된 쪽에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즉 전극의 보로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니은번처럼 B와 C전극에서는 각각 질량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맞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 디귿번에서는 A하고 D 각각의 질량 변화량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서로 산화 환원이 일어나더라도 똑같은 구리였었고 똑같이 외부 도선으로 연결돼서 전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디귿번과 같은 질문에서는 변화량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는 당연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리을번, 그러면 A의 구리의 몰수 변화량의 절대값은 이동한 전자의 몰수의 2분의 1배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이동한 전자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몰씩 반응할 때마다 우리가 구리가 발생하게 되는 몰수는 1몰씩 구리가 생성되는 거니까요. 덕분에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몰수의 2분의 1배만큼이 환원되면서 생성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거니까 리을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주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거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간단하죠? 전기분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결국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서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될 거니 라고 하는 것만 읽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원활하고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선으로 연결된 각각의 전극의 환경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PC 전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함께 읽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이어서 1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료전지는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은 수연료 전지와 메테인 연료 전지의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전지 중에 하나가 수소전지죠. 물론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 효율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효율성하고 일치된 내용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수소전지는 다음같이 수소가 바로 산화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서 수소의 산화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수소는 산화 상태가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가 되고요. 산소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로
산화 상태가 감소가 되는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같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286kJ를 생성물 쪽에 더해준다는 말은 286kJ의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반응 엔탈피로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286kJ 이렇게 쓸 거예요. 메테인 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탄소의 산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수소가 플러스 1자리가 4개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탄소의 산화 상태는 마이너스 4였어요. 그리고 산소는 산화 상태가 혼돈스럽기 때문에 제로였겠죠. CO2가 되면서 우리가 탄소는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로, 물론 산소는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산화 상태로 물이 만들어지면서도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561kJ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 1몰씩 반응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질문 주는지 아래 선택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테인 전지 반응에서는 탄소의 산화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예 틀린 거죠. 우리 산화수가 다음과 같이 0에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4로 증가를 해줬다. 따라서 기억번 틀렸고요. 네이버에서는 수소 전지 반응과 메테인 전지 반응에서 수소의 산화수 변화는 서로 같더라? 이 말도 틀린 거죠. 왜냐면 산화수 변화가 있었니? 라고 하는 게 수소에 대한 산화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메테인 전지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수소 전지에서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번, 그럼 수소 전지가 메테인 전지보다도 연료 전지 1g당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에너지 생산을 가지고 비교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수소 전지는 286kJ이긴 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었냐면 수소 전지에서 수소가 1몰 반응할 때 얘기였거든요. 근데 수소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2g이었어요. 그리고 메테인 전지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메테인은 561kJ의 에너지를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메테인 1몰이 반응했을 때 얘기해요. 근데 메테인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1g당이라고 비교했으니까 그건 바로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16g이었기 때문에 질량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질량이 8배 높을 때 에너지는 2배가 채 더 많이 증가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g당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생산하겠니? 라고 하면 수소가 메테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같이 디귿번이 맞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사실 이제 효율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수소 전지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전지로 쓰려고 하면 대기 중에 있었던 수소가 저장이 돼야지 우리가 이 수소를 가지고 산소랑 반응시킬 텐데 저장시켜 주는 것, 이 관련된 부분에 효율이 되게 낮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수소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수소가 부딪히게 되면서 보통 이제 금속 안에다가 저장이 되도록, 왜냐면 금속 원자들 사이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작은 수소 분자가 끼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아두게 되는 집진 장치의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그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에서의 효율은 굉장히 높죠. 2g 반응시키게 되면 이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수소를 잡아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소연료 전지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의 답은 디귿번 하나만 맞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4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차부터 이제 거의 제일 마지막에는 실험 문제들이 꼬박꼬박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로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리실산의 용해도에 관한 표와 재결정법으로 산리실산을 정지하는 실험 과정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리실산의 용해도 그리고 재결정법으로 산리실산만 따로 우리가 뽑아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결정법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니라고 하는 거죠. 재결정법을 쓴다는 얘기는 온도에 따른 바로 녹는 정도, 용해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용매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결정법으로 우리가 정지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온도에 따른 어차피 똑같이 산리실산이 녹게 되는 용매를 쓸 건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우리가 큰 용매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바로 산리실산을 더 많이 정제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잘 보게 되면 표에서 보면 물과 메탄올 가지고 썼는데 산리실산 1g이 녹아있는 그 용매의 부피가 상온에선 물은 460ml만 필요한 거예요. 메탄올은 3.5ml만 있으면 되고요. 굉장히 잘 녹는다는 게 되겠죠. 근데 끓는 점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물 15ml만 있어줘도
충분히 잘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해도가 증가를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메탄올은 물론 용해도가 증가를 하긴 해요. 1ml만 있어도 사실상 1g을 녹일 수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되겠다? 아, 그건 바로 물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써줘야지 우리가 재결정법을 통해서 살리산을 더 많이 정제시켜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낮은 온도에서는 그만큼 많이 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고체 상태로 결정으로 뽑아서 나올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나머지 실험 과정들은 왜 보여주고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쪽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 과정에서는 일단 재결정에 사용할 용매를 먼저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게 선택할 때는 당연히 어떤 용매를 선택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물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되겠죠. 비커에 시료 5g을 넣어주고 살산 용에 필요한 양만큼 뜨거운 용매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g이 다 충분히 녹을 만큼의 필요한 용매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뭐 뜨거운 용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라도 우리가 100도씨까지, 끓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100도씨까지 높여준 물을 쓴다라고 한다면 1g을 우리가 바로 위에서 녹여주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물의 부피는 15ml였어요. 그러니까 5g을 충분히 다 녹여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75ml 이상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에서는 뜨거운 용액을 상온까지 천천히 식히고 결정이 충분히 생기면 비커를 얼음 속에 넣어서 냉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0도씨까지 충분히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0도씨까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더 많은 살리산이 고체 상태로, 즉 용해가 되지 않고 고체 상태로 분리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라에서는 생성된 그 결정을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을 해서 차가운 용매 1ml 정도를 결정에다가 2, 3회 골고루 더 뿌려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더 결정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마에서는 결정을 건조시키고 그 질량을 측정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선택지 보면서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서는 표의 자료로 봐서는 가장 좋은 용매는 물이다라고 했던 것. 이유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바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것 골라준다라고 했던 것. 나에서는 그런 침전물이 남아있으면 여과하여 걸러낸다라고 했던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목적 자체가 용해도를 우리가 바로 이용해줘서, 즉 온도가 높을 때는 용해도가 우리가 높겠고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낮아서 그 용해도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재결정해주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당연히 그 침전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여과시켜서 걸러내주면 되겠죠. 자, 3번에서는 다에서는 결정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유리막대로 유리벽을 긁어준다라고 했는데 유리벽을 긁어주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아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주는 거니? 라고 하면 일종의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 핵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바로 결정 시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핵을 만들어주게 되면 생기지 않았던 결정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리병을 때려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도 갑자기 없던 결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4번에서는 다해서 천천히 시키는 이유는 더 많은 양의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해서 천천히 시켜주는 게 더 많은 양의 결정을 만들어준다. 이건 아니죠.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실리카, 유리, 석영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천천히 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걸 만들어주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천천히 시켜주게 되는 것은 더 많은 양의 결정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얻어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즉 순도가 높은 결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더 많은 양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도가 더 높은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을 얻어내는, 즉 균일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천천히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에서는 라에서 용매를 뿌려서 우리가 결정 표면에 남아있었던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결정, 순도가 더 높은 결정을 얻어내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천천히 시키는 과정은 뭐 때문에 중요하더라? 그렇죠. 순도가 높은 결정, 균일한 결정,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불균형 결정이 아니라 규칙적인 결정을 얻어내는 때 우리는 천천히 냉각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14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자, 14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놓쳤던 개념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은 실수했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래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파이팅!